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8월이 다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매미 소리가 정말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매미는 뭐 이렇게 울다가 정말 죽어서 껍데기만 이렇게 통 떨어뜨려 놓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끝까지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그 매미의 함성이 왠지 처절하게 들리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슬프게 멘트를 했냐면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뭔가 아주 뭔가 거창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오고 있는 것 뒤에요. 바로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제가 약간 아프게 멘트를 했습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라는 것이 왜 꼭 8월에 가야 하는 걸까요? 왜 꼭 더운데 사람들은 다 같이 때로 몰려서 바다에 가는 걸까요? 발상의 역전환이 필요한 순간 같습니다. 저는요, 원래 7, 8월에는 원래 사람들 놀러 갈 때는 안 가요. 원래 안 가요. 왜냐면 뜨거운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하고 있을 때 바닷가 가는 거 정말 딱 질색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는 휴가가 딱 끝난 10월 초? 그때 바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바다는 바로 제주의 협재바다. 사람들이 싹 쓸려가고 난 뒤에 정말 깨끗하게 한번 파도가 치고 난 뒤에 바다인데요. 그 바다를 연상하면서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정준길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언니 남편분도 이제 변호인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건이 좀 재밌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재밌다는 표현이 왜 재밌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저는 증거가 이만큼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증거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저야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한 교수일 뿐인데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 검사 시절 이런 사건 보셨죠? 많이 오늘은 봤죠. 두 가지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검사 버전과 변호사 버전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버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앵커가 시키잖아요. 알았어요. 예. 검사 버전에서 봤을 때, 진짜 검사 버전에서 봤을 때 이 네. 사건이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아주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검사 버전. 그렇죠. 뇌물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여자가 유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자도 유죄이겠죠. 이게 몇 개 없는 세트 범죄죠. 그렇죠. 속칭 말하는 대향범이라고 이제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네.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는 필연적으로 같이 공모로 성립하기 때문에 네. 이재용에 대한 그 뇌물 공여가 성립되는가를 보면 네. 그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뇌물 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상 보이는 거죠, 결과가. 그럼 반대로 하자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면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유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네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뇌물 수수 공여가 아니라 제3자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네. 약간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다. 네. 그러면 뇌물 공여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뇌물 관련된 범행은 무죄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검사 놀이는 끝내고 다시 아니 그래서 검사 놀이에서 지금 이게 뭐가 어렵냐면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네. 강요죄로 기소를 해놨어요. 그렇죠. 강요죄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특검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특검은 뇌물 공여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거예요. 제가 네. 지금 저는 그래도 제가 형사법은 조금 아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말하는 것과 검찰에서 이야기는 좀 달라서 다르죠. 저는 이 두 개가 저는 약간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평론을 한 적이 있어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요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에서 정권이 권력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에 반해서 네. 주었다. 네. 그래서 준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뇌물 공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게 특검과 검찰이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검찰이 기소할 때는 뇌물 수수나 뇌물 공여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할 자신이 없었다고 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네. 결과 그것은 삼성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랬는데 특검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대가를 주고받은 거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대가를 주고받은 거라고 판단해서 뇌물수수 공여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러니까 검찰이 유죄면 특검은 무죄고 특검이 유죄면 검찰은 유죄인 아주 이상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사건이 이제 특검에서 넘어갈 때 검찰로 넘어갈 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멘트가 있어요. 특검과 검찰이 다르게 기소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쌍방의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이 재판 과정에서 바로 검찰과 특검 간의 어떤 대립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특검의 수사만 사실 진행되고 있지 강요죄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강요죄의 증거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언론에서 저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아주 정의로운 기자들이 강요죄의 증거에 대해서 알려주길 바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요죄의 증거는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를 사항을 보면은 지금 뇌물 공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주장이 나와야죠. 주장은 하고 있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기소의 내용. 네. 그러니까 기소한 내용과 증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였거든요. 강요죄가 만약에 기소됐다면 강요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기소 대상이 아니죠. 피해자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래요. 또는 예, 제가 최순실에 중간 대한 잠깐 착각을 사건에서 했습니다. 네. 피해자로서 다뤄지는 건데 그쪽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언급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기억 속에서 저 멀어져 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기억 속에서 강요죄 부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상 형량은 지금 얼마냐고 우리 작가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는데 네. 저는 이 예상 형량이 지금 되게 추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은 아마 가능하십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은 뇌물 공여는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5년 이하라는 게 되게 이렇게 예. 폭넓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죄명상으로 이것이 뇌물 공여가 인정되면 다른 이제 관계된 죄명 중에 특가법에 국외 재산 도피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네. 무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까지 지금 선고가 가능한데 아마도 그 구형은 전부 다 유죄라고 인정되는 전제하에서 특검이 아마 구형을 할 거로 예상되는데 한 10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구형요? 네, 구형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뭐 구형은 10년이어도 실제 이것저것 다 양형 참작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하면 그럼 한 3년?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법정형이 국외 재산 도피가 인정이 되면 법정형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기 그러면 때문에 장량 강경하고 뭐하고 의외로 지금 그 또 양형 기준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선고형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양형 기준을 이렇게 도표를 놓고 보면요. 네. 계산 이것저것 빼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요. 아니 저는 양형 기준표를 놓고 해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면 그러니까 많이 해보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근데 양형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아마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낮춰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외재산 도피는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네. 또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해서 아, 예. 그레이드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그 형사범죄와 비교해 볼 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낮아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뇌물 공여가 인정이 되면 국외 재산 도피도 논리 결합적으로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뇌물 공여 인정 여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에 대한 것도 대충 언제쯤 선고된다고 보십니까? 1심이. 1심이 이제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원칙적으로 근데 선고하게 그래서 되지 연장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한 번 이제 예. 영장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연장이 한 번 가능하죠. 그래서 대충 지금 봤을 때 현재 10월경? 적어도 올해 8월 27일 이전에는 선고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8월 8일, 7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후에는 판결이 선고될 걸로 보이고 뭐 사실 이 사건은 준비 기일도 3번이나 했고 그리고 53차례나 재판을 했고 증인도 한 6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뭐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한 20일 정도, 3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특검이 이렇게 해서 기소했던 사건들이 만약에 이렇게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특검의 자질에 대한 것도 좀 나중에 한 번쯤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특검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번에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적정했느냐 적정이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부속이 적정했느냐. 근데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다 지금 연결이 된 문제라서 아주 첨예화된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너무 무리한 구속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검이 이 사건을 뇌물수수 내지 공여로 기소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렇게 구속까지 한 것이 과연 잘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결국 법원에서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반향이 크겠죠.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지나치게 그렇죠.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은 특검이라는 것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권력의 입에 맞추는 수사를 하는 입맛에 맞추는 수사를 하는 위험스러운 어떤 제도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어쨌거나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검사에 대한 이미지는 좀 안 좋아요. 네네. 뭔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척 집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네. 척인지 아시죠? 몰라요. 그 삼척동자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네. 그 얘기 아세요? 삼척동자? 삼척동자. 예. 아시죠?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검사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참, 정말 쟤네들 정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특검을 바라볼 때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했어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특검 보호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항상 딱 2시 15분인가 되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나와서 막 바바리 입고 딱 나와서 뜨끔은 이렇게 항상 했었어요. 떡감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환영을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대편에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특검이 너무 무리 수사를 하는 게 네네.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무리한 수사에 그리고 너무 완장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보냈었는데 네. 저는 참 희한하게요. 그 당시에 특검 당시에요. 네. 특검 이영수 특검 있죠. 네네. 그분을 저녁마다 만났었어요. 무슨 일로? 우리 동네에 살아가지고요. 아, 예, 예. 집에 갈 때 항상 봐요. 그래 일찍 퇴근을 해요? 아니요, 저 되게 그때 그 당시에 대선 아니었나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저도 되게 늦게 갔고 네, 네. 항상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근데 낮에 방송에서 제가 확 욕을 하고 돌아가는 날은 보면 제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좀 더 세게 발언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검사들이 이런 표현 쓰나요? 글쎄요,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고 판사는 재판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언론을 향해서 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 이런 류의 발언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증거 가운데에서 제일 자신만만했던 증거는 저는 안종범 수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얼마 전에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네, 네. 단어만 있었고 예. 수첩의 신빙성과 수첩의 증거 능력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종범 전 수석이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적었는데 자기도 글자에 몰라봐. 그렇죠. 그 적은 내용을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를 본인은 당시에 듣고 했다는데 제대로 듣고 한 건지 오해를 해서 잘못 얘기를 한 건지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 시기에 그 적은 게 맞는 건지. 근데 단장님 여러 가지 너무 저는 문제가 이상한 있거든요. 게요. 자, 우리가 만나서 밥을 네. 먹어요. 예. 제가 메모를 적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게 증거가 돼요. 네.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메모를 할 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은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렇게 같이 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PD랑 셋이 밥 먹다가 네.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메모를 했어요. 네. 메모를 하고 근데 그 메모가 증거가 돼요. 네. 근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PD가 단장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로 기분 나쁨하고 제가 썼어요. 네. 그럼 이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예. PD가 한 얘기. 아니죠. 기분 나쁘다는 게 난지 PD인지도 몰라요. 그렇네요. 주체가 없고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쾌. 아무것도 없어. 아뜨가.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상한 게요. 수첩의 증거 능력이라는 게 그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거기에 도대체 누가 얘기했는지가 불분명하고 특히 이제 주체죠. 문제는 뭐냐면 독대에서 둘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저랑
우리 유 최고랑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그렇지. 적어놨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둘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PD님한테 둘이 얘기한 거 아니고 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단장님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점심은 예를 들어서 점심은 갈비찜을 먹겠어요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심은 냉면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얘기한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얘기한 거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대를 하면서 실제로 나눴던 얘기들을 그대로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을 했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면 증거가 되겠는데 네.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신빙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수첩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면요. 저는 앞으로 수첩을 매일 쓸 거예요. 저는 다 제 마음대로 써서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쌓아둔 뒤에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 특검이 이제 나중에 무리수를 두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그 최우라 아니, 증언 제가 아닙니까? 오늘은 조금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요, 단장님. 요 얘기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청와대 문건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게 나오면 언론에 그렇게 공개할 문제입니까? 근데 청와대 문건은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 그렇죠.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비치예요, 비치. 그래 형사 비밀 고발했잖아. 취급이에요. 형사 고발했잖아요. 아니, 저는 너무 이상한 게 군대 안에 기록도 비치증이라고 있어야 돼요. 비밀 취급증이 있어야 되고 청와대 문건도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 공개하는 거 보면요. 네. 우리나라 참 희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과 관계돼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다 돌려보자고요. 과거로. 그때 지금 이 승객권 문제 박근혜 대통령 싹 다 빼고 당시에 제일 현안이 뭐였습니까? 엘리엇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해외 투기 자본? 해외 투기 자본이 삼성전자를 먹으려고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온갖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갖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 모든 언론들, 모든 증권사들, 심지어 모든 국민들이 다 나서서 해외 투기 자본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뺏어가 가지고 단기 성과의 수익에 거기에 골몰해 가지고 결국은 삼성전자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한번 다시 아니 그래서 다시 털어요. 가야 된다. 아니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로 이것이 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 자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뜻이었고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서 가지고 야 걔네들한테 안 넘어가게 해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사적 이익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그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완전히 선후가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네, 단장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잠깐 잘랐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무리는 이 말로 하려고 합니다.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언어의 가벼움에 대해서 굉장히 통감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나온 순간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글은 정말 지울 수라도 있고 도저히 안 되면은 어떻게든 글은 없앨 수가 있는데요. 말이 뱉어져 나온 순간 그 말은 진실인 양 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특검은 그 증거를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국민들 앞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기 때문이죠. 전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 증거를 지금 벌써 8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8월이 다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매미 소리가 정말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매미는 뭐 이렇게 울다가 정말 죽어서 껍데기만 이렇게 통 떨어뜨려 놓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끝까지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그 매미의 함성이 왠지 처절하게 들리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슬프게 멘트를 했냐면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뭔가 아주 뭔가 거창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오고 있는 것 뒤에요. 바로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제가 약간 아프게 멘트를 했습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라는 것이 왜 꼭 8월에 가야 하는 걸까요? 왜 꼭 더운데 사람들은 다 같이 때로 몰려서 바다에 가는 걸까요? 발상의 역전환이 필요한 순간 같습니다. 저는요, 원래 7, 8월에는 원래 사람들 놀러 갈 때는 안 가요. 원래 안 가요. 왜냐면 뜨거운 부회장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뇌물 수수 공여가 아니라 제3자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네. 약간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다. 네. 그러면 뇌물 공여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뇌물 관련된 범행은 무죄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검사 놀이는 끝내고 다시 아니 그래서 변호사로 검사 놀이에서 지금 이게 뭐가 어렵냐면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네. 강요죄로 기소를 해놨어요. 그렇죠. 강요죄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특검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특검은 뇌물 공여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율 배반적이에요. 그거예요. 제가 네. 지금 저는 그래도 제가 형사법은 조금 아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말하는 것과 검찰에서 이야기는 좀 달라서 다르죠. 저는 이 두 개가 저는 약간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평론을 한 적이 있어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요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에서 정권이 권력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협회에서 네. 주었다. 네. 그래서 준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뇌물 공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하고 있을 때 바닷가 가는 거 정말 딱 질색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는 휴가가 딱 끝난 10월 초? 그때 바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바다는 바로 제주의 협재 바다. 사람들이 싹 쓸려가고 난 뒤에 정말 깨끗하게 한번 파도가 치고 난 뒤에 바다인데요. 그 바다를 연상하면서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정준길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언니 남편분도 이제 변호인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건이 좀 재밌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재밌다는 표현이 왜 재밌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저는 증거가 이만큼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증거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저야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한 교수일 뿐인데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 검사 시절 이런 사건 보셨죠? 많이 오늘은 봤죠. 두 가지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검사 버전과 변호사 버전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버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앵커가 시키잖아요. 알았어요. 예. 검사 버전에서 봤을 때 진짜 검사 버전에서 봤을 때 이 네. 사건이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아주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검사 버전. 그렇죠. 뇌물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여자가 유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자도 유죄이겠죠. 이게 몇 개 없는 세트 범죄죠. 그렇죠. 속칭 말하는 대향범이라고 이제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네. 뇌물 공여와 뇌물 주수는 필연적으로 같이 공모로 성립하기 때문에 네. 이재용에 대한 그 뇌물 공여가 성립되는가를 보면 네. 그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상 보이는 거죠, 결과가. 그럼 반대로 하자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면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유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재용 회장 특검과 검찰이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검찰이 기소할 때는 뇌물 수수나 뇌물 공여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할 자신이 없었다고 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네. 결과 그것은 삼성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랬는데 특검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대가를 주고받은 거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대가를 주고받은 거라고 판단해서 뇌물수수 공여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이 유죄면 특검은 무죄고 특검이 유죄면 검찰은 유죄인 아주 이상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사건이 이제 특검에서 넘어갈 때 검찰로 넘어갈 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멘트가 있어요. 특검과 검찰이 다르게 기소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쌍방의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이 재판 과정에서
바로 검찰과 특검 간의 어떤 대립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특검의 수사만 사실 진행되고 있지 강요죄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강요죄 증거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